때는 조선의 어느 해 초여름, 한양의 유서 깊은 대갓집에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집의 어린 아씨, 12살 수련의 어머니가 오랜 병상 생활 끝에 끝내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당에는 촛불이 밤새도록 타올랐고 그 희미한 그을음 속으로 하얀 향 연기가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수련은 까칠한 질감의 백포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혼백이 깃든 위패 앞에 꼿꼿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살결에 닿는 상복의 감촉이 따가웠지만 소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아, 내 말을 부디 잊지 말 거라. 임종 직전 어머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마르고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바람에 흩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모질고 혹독하게 너를 내몰아도 너는 늘 연꽃처럼 곧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누구에게 기대려 하지 말고 오직 내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해. 알겠느냐, 내 딸아. 수련은 어머니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꼭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기가 사라진 그 손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분향의 냄새가 코끝을 맴돌고 밖에서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의 죽음과 바깥의 생명력이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사흘간의 장례가 끝나고 상여가 천천히 선산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상여꾼들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곡소리가 산길에 메아리 쳤습니다. 수련은 상여 뒤를 따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을 그 쓴 약처럼 삼키며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어머니, 저는 반드시 곧게 살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묘역의 마지막 흙이 덮이고 난 뒤 수련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강철처럼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듬해 복숭아꽃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봄, 아버지 이 대감은 재혼을 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된 박씨 부인은 40살 즈음의 과부로 15살 된 아들 경수를 데리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수련아, 이리 오너라. 내게 새어머니가 생겼으니 얘를 갖추어 인사를 드려라. 사랑채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분홍 저고리에 자줏빛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옷감은 최상급 비단이었고 소매가 스치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분 향내가 풍겨왔습니다. 어머님께 인사 올립니다.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수련이 깍듯하게 절을 올리자 박씨 부인은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얌전하고 곱구나.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편하게 지내려무나. 하지만 수련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마치 물건의 값을 매기듯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안채의 모든 곳간 열쇠 꾸러미가 박씨 부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노쇠 열쇠들이 부딪히며 내는 쨍그랑 소리는 이 집의 권력이 완전히 이동했음을 알리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오래된 하인들은 하나둘씩 핑계와 함께 내쳐졌고 그 자리는 박씨 부인의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수련의 일상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련의 방 베갯머리에는 정체 모를 흙과 꿩 깃털이 담긴 작은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칠 뒤에는 식사의 반찬 가짓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국은 소태처럼 짜졌습니다. 밥그릇마저 예전보다 작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옥단아, 어찌하여 반찬이 이리도 줄었느냐? 아씨, 새 마님께서 집안이 어려우니 검소하게 지내라 하셨습니다. 밤에는 누군가 이불 속에 일부러 넣어둔 날카로운 비녀 조각에 찔려 다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수련은 이 모든 일을 작은 일기장에 차근차근 기록해 두었습니다. 수련이 16되던 해의 초겨울, 박씨 부인이 혼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날이었습니다. 수련아, 아주 좋은 혼담이 들어왔단다. 남쪽 고을의 김씨 집안인데 가세가 꽤 괜찮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수련의 오랜 몸종이었던 옥단이가 조심스럽게 귀띔했습니다. 아씨, 그 집도령이 기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집안 살림도 이미 기울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하지만 수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새어머니의 말만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차라리 이 집을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수련은 생각했습니다. 혼례 당일 수련은 붉은 화롯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 무게가 어깨를 묵직하게 짓눌렀고 족두리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흐릿했습니다. 시댁은 생각보다 훨씬 낡고 초라했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내가 새 며느리냐? 쯧쯧, 빼빼 마른 것이 볼품없구나.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련을 맞았습니다. 수련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깍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남편 김서방은 혼례 다음 날부터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만하고 술이나 한 상 더 내오시오.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빨래, 청소, 바느질, 음식 준비까지. 수련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라는 것이 그 정도 일도 못해서 쓰겠느냐? 게으름 피우지 말고 썩 움직이지 못해. 수련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밤하늘을 보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말입니다. 시집 온 지 1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서방님께서 기방에서 벌어진 칼부림에 휘말려 돌아가셨습니다. 수련은 멍하니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남편다운 남편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장례를 치른 뒤 시어머니가 수련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짙은 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라, 이제 어찌할 생각이냐? 지아비를 따라가는 것이 연려의 도리 아니겠느냐? 며칠 뒤 수련은 문틈으로 시어머니와 낯선 사내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며야 하네. 그래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지? 그 계집을 빨리 처리해야 우리 살림도 나아질 게 아닌가? 수련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련은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은비녀 몇 개와 몰래 숨겨두었던 비상금뿐이었습니다. 삼경이 넘은 깊은 밤, 수련은 조용히 뒷문을 열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어둠 속 등불처럼 마음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초봄, 수련은 광나루의 한 주막에서 옛 유모였던 방 유모와 재회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씨. 어찌 이리도 여의셨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방 유모는 수련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끌어안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수련의 뺨을 어루만지며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 내주었습니다. 아씨, 이제부터는 제 힘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하나씩 배워보세요. 방 유모는 장부를 펼쳐 수련에게 행상의 기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녀, 댕기, 거울, 연집, 각 물품의 원가와 예상 이윤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문장터에 처음 나선 날 수련은 큰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손님들은 수련의 양반다운 말투와 몸가짐을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이 비녀는 값이 얼마요? 예, 부인. 그 비녀는 10냥입니다. 아이고, 비싸기도 해라. 5냥이면 내가 사겠소. 그렇게는 아니 되옵니다. 쯧쯧, 저 아씨 말하는 것 좀 봐. 장사꾼 같지가 않구먼. 해가 질 무렵 그날의 매출은 은전 2냥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적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날부터 수련은 작은 수첩에 장터의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 성공하는 상인들의 비결, 시간대별 장터의 분위기까지. 2달간의 관찰 끝에 수련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루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고객층을 공략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전에는 성박농가의 아낙네들에게 실용적인 머리끈과 댕기를 팔고, 오후에는 기방의 기생들에게 화려한 비녀와 연지를 팔았습니다. 저녁에는 양반과 안채를 찾아가 부인들과 규수들에게 세련된 옥 장신구를 팔았습니다. 이때는 그녀의 본래 말투가 오히려 품격을 높여주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루 이동 거리가 10리에서 40리까지 늘어났지만 매출은 점차 늘어갔습니다. 수련은 지도를 그려가며 자신만의 영업 경로를 만들고 단골 고객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에 쓰러질 뻔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동상에 걸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장터 뒷골목에서는 소매치기를 만나기도 했지만 지혜롭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른 상인이 가짜라며 험담을 할 때에는 꼼꼼히 기록해둔 납품처 장부를 증거로 내밀어 오히려 자신의 신용을 높였습니다. 수련은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장사 노하우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생존의 기술을 익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 수련의 인생을 바꿀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추풍령 고개를 넘던 중 길목을 막아선 왈패들에게 둘러싸인 것입니다. 이 아씨가 혼자 다니는 걸 보니 돈 좀 있어 보이는구만. 가진 것 다 내놓으시지. 수련은 급히 도망쳤지만 어둠 속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낙상으로 어깨를 크게 다친 수련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봐라.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다. 어서 대감님께 알려라. 마침 고개를 넘던 정동의 민 대감대 카인들이 수련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수련의 운명을 바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요? 수련은 민 대감댁 행랑채에서 깨어났습니다. 인품이 훌륭하기로 소문난 민 대감은 수련을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다친 사람을 어찌 그냥 보낸단 말이오.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여기서 편히 머무시오. 몸을 회복하는 동안 수련은 조용히 대감댁의 살림살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비효율적인 구매 동선, 허술한 창고 관리 등 낭비되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이듬해 몸을 회복한 수련은 본격적으로 집안 살림 개선에 나섰습니다. 식재료 창고에 장부를 만들어 재고를 관리하고 하인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버려지는 식재료가 급격히 줄었고 집안의 모든 일이 훨씬 수월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인들은 수련을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덕분에 저희 일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수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감댁의 안살림을 맡고 있던 조씨 부인이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하는구나. 저 계집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있어? 위기감을 느낀 조씨 부인은 외부의 불량배들을 사주하여 수련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행상을 하며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긴 수련은 그들의 습격을 미리 간파하고 지혜롭게 피했습니다. 소동이 벌어지자 침입자들은 붙잡혔고 모든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조씨 부인의 악행이 밝혀지자 가문회의에서는 그녀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해 겨울, 민 대감이 수련을 불렀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차를 마시며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그동안 아씨의 지혜와 고든 성품을 곁에서 지켜보았소. 부디 정식으로 우리 가문의 일원이 되어 주시겠소. 그것은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청혼이었습니다. 수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 진정한 안식처를 찾은 것입니다. 혼인 후 수련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안주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함께 장사했던 여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터 여인들을 위한 신용계를 만들고 위험한 길을 피하는 법이나 사기꾼을 구별하는 법 등 자신의 경험을 담은 안전수칙을 만들어 나눠주었습니다. 마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수련이 35되던 해, 나라에서는 민 대감의 공과 함께 가문을 훌륭히 이끈 수련의 공을 인정하여 그녀에게 정경부인 봉작을 내렸습니다. 장터에 이름 없는 여인이 마침내 조선 최고 풍기의 부인이 된 것입니다. 정경부인이 된 수련에게는 과거의 억울함을 바로잡을 힘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첫 시어머니는 자결 강요와 살인 음모 혐의로 포도청의 조사를 받고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계모 박씨 부인 또한 과거 수련을 괴롭힌 혐의로 친족회의에서 권한을 박탈당하고 재산이 분리되는 등 사회적으로 몰락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더뎠지만 정확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벌을 받고 선한 자들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련이 쉰을 넘긴 어느 초가을 저녁, 그녀는 대청마루에 앉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 계모의 학대, 시댁의 고난, 행상으로 홀로 살아온 세월, 그리고 마침내 이룬 정경부인의 지위까지. 힘들었던 순간들조차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밑거름이었습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이었구나. 불의에 물러서지 않은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한 집안을, 한 동네를,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을 보며 수련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약속대로 곧게 살았습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온 한 여인의 삶, 그 삶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때는 조선의 어느 해 초여름, 한양의 유서 깊은 대갓집에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집의 어린 아씨, 12살 수련의 어머니가 오랜 병상 생활 끝에 끝내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당에는 촛불이 밤새도록 타올랐고 그 희미한 그을음 속으로 하얀 향 연기가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수련은 까칠한 질감의 백포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혼백이 깃든 위패 앞에 꼿꼿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살결에 닿는 상복의 감촉이 따가웠지만 소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아, 내 말을 부디 잊지 말 거라. 임종 직전 어머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마르고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바람에 흩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모질고 혹독하게 너를 내몰아도 너는 늘 연꽃처럼 곧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누구에게 기대려 하지 말고 오직 내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해. 알겠느냐, 내 딸아. 수련은 어머니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꼭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기가 사라진 그 손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분향의 냄새가 코끝을 맴돌고 밖에서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의 죽음과 바깥의 생명력이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사흘간의 장례가 끝나고 상여가 천천히 선산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상여꾼들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곡소리가 산길에 메아리 쳤습니다. 수련은 상여 뒤를 따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을 그 쓴 약처럼 삼키며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어머니, 저는 반드시 곧게 살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묘역의 마지막 흙이 덮이고 난 뒤 수련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강철처럼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듬해 복숭아꽃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봄, 아버지 이 대감은 재혼을 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된 박씨 부인은 40살 즈음의 과부로 15살 된 아들 경수를 데리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수련아, 이리 오너라. 내게 새어머니가 생겼으니 얘를 갖추어 인사를 드려라. 사랑채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분홍 저고리에 자줏빛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옷감은 최상급 비단이었고
소매가 스치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분 향내가 풍겨왔습니다. 어머님께 인사 올립니다.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수련이 깍듯하게 절을 올리자 박씨 부인은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얌전하고 곱구나.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편하게 지내려무나. 하지만 수련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마치 물건의 값을 매기듯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안채의 모든 곳간 열쇠 꾸러미가 박씨 부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노쇠 열쇠들이 부딪히며 내는 쨍그랑 소리는 이 집의 권력이 완전히 이동했음을 알리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오래된 하인들은 하나둘씩 핑계와 함께 내쳐졌고 그 자리는 박씨 부인의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수련의 일상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련의 방 베갯머리에는 정체 모를 흙과 꿩 깃털이 담긴 작은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칠 뒤에는 식사의 반찬 가짓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국은 소태처럼 짜졌습니다. 밥그릇마저 예전보다 작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옥단아, 어찌하여 반찬이 이리도 줄었느냐? 아씨. 새 마님께서 집안이 어려우니 검소하게 지내라 하셨습니다. 밤에는 누군가 이불 속에 일부러 넣어둔 날카로운 비녀 조각에 찔려 다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수련은 이 모든 일을 작은 일기장에 차근차근 기록해 두었습니다. 수련이 16되던 해의 초겨울, 박씨 부인이 혼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날이었습니다. 수련아, 아주 좋은 혼담이 들어왔단다. 남쪽 고을의 김씨 집안인데 가세가 꽤 괜찮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수련의 오랜 몸종이었던 옥단이가 조심스럽게 귀띔했습니다. 아씨, 그 집 도령이 기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집안 살림도 이미 기울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하지만 수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새어머니의 말만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차라리 이 집을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수련은 생각했습니다. 혼례 당일 수련은 붉은 화롯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 무게가 어깨를 묵직하게 짓눌렀고 족두리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흐릿했습니다. 시댁은 생각보다 훨씬 낡고 초라했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내가 새 며느리냐? 쯧쯧, 빼빼 마른 것이 볼품없구나.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련을 맞았습니다. 수련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깍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남편 김서방은 혼례 다음 날부터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만하고 술이나 한 상 더 내오시오.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빨래, 청소, 바느질, 음식 준비까지. 수련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라는 것이 그 정도 일도 못해서 쓰겠느냐? 게으름 피우지 말고 썩 움직이지 못해. 수련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밤하늘을 보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말입니다. 시집 온 지 1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서방님께서 기방에서 벌어진 칼부림에 휘말려 돌아가셨습니다. 수련은 멍하니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남편다운 남편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장례를 치른 뒤 시어머니가 수련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짙은 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라, 이제 어찌할 생각이냐? 지아비를 따라가는 것이 연려의 도리 아니겠느냐? 며칠 뒤 수련은 문틈으로 시어머니와 낯선 사내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며야 하네. 그래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지? 그 계집을 빨리 처리해야
우리 살림도 나아질 게 아닌가? 수련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련은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은비녀 몇 개와 몰래 숨겨두었던 비상금뿐이었습니다. 삼경이 넘은 깊은 밤, 수련은 조용히 뒷문을 열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어둠 속 등불처럼 마음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초봄, 수련은 광나루의 한 주막에서 옛 유모였던 방 유모와 재회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씨. 어찌 이리도 여의셨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방 유모는 수련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끌어안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수련의 뺨을 어루만지며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 내주었습니다. 아씨, 이제부터는 제 힘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하나씩 배워보세요. 방 유모는 장부를 펼쳐 수련에게 행상의 기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녀, 댕기, 거울, 연집, 각 물품의 원가와 예상 이윤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문장터에 처음 나선 날, 수련은 큰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손님들은 수련의 양반다운 말투와 몸가짐을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이 비녀는 값이 얼마요? 예, 부인. 그 비녀는 10냥입니다. 아이고, 비싸기도 해라. 5냥이면 내가 사겠소. 그렇게는 아니 되옵니다. 쯧쯧, 저 아씨 말하는 것 좀 봐. 장사꾼 같지가 않구먼. 해가 질 무렵 그날의 매출은 은전 2냥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적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날부터 수련은 작은 수첩에 장터의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 성공하는 상인들의 비결, 시간대별 장터의 분위기까지. 2달간의 관찰 끝에 수련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루를 3부분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고객층을 공략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전에는 성박농가의 아낙네들에게 실용적인 머리끈과 댕기를 팔고, 오후에는 기방의 기생들에게 화려한 비녀와 연지를 팔았습니다. 저녁에는 양반과 안채를 찾아가 부인들과 규수들에게 세련된 옥 장신구를 팔았습니다. 이때는 그녀의 본래 말투가 오히려 품격을 높여주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루 이동 거리가 10리에서 40리까지 늘어났지만 매출은 점차 늘어갔습니다. 수련은 지도를 그려가며 자신만의 영업 경로를 만들고 단골 고객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에 쓰러질 뻔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동상에 걸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장터 뒷골목에서는 소매치기를 만나기도 했지만 지혜롭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른 상인이 가짜라며 험담을 할 때에는 꼼꼼히 기록해둔 납품처 장부를 증거로 내밀어 오히려 자신의 신용을 높였습니다. 수련은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장사 노하우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생존의 기술을 익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 수련의 인생을 바꿀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추풍령 고개를 넘던 중 길목을 막아선 왈패들에게 둘러싸인 것입니다. 이 아씨가 혼자 다니는 걸 보니 돈 좀 있어 보이는구만. 가진 것 다 내놓으시지. 수련은 급히 도망쳤지만 어둠 속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낙상으로 어깨를 크게 다친 수련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봐라.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다. 어서 대감님께 알려라. 마침 고개를 넘던 정동의 민 대감대 카인들이 수련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수련의 운명을 바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요? 수련은 민 대감댁 행랑채에서 깨어났습니다. 인품이 훌륭하기로 소문난 민 대감은 수련을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다친 사람을 어찌 그냥 보낸단 말이오.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여기서 편히 머무시오. 몸을 회복하는 동안 수련은 조용히 대감댁의 살림살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비효율적인 구매 동선, 허술한 창고 관리 등 낭비되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이듬해 몸을 회복한 수련은 본격적으로 집안 살림 개선에 나섰습니다. 식재료 창고에 장부를 만들어 재고를 관리하고 하인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버려지는 식재료가 급격히 줄었고 집안의 모든 일이 훨씬 수월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인들은 수련을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덕분에 저희 일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수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강댁의 안살림을 맡고 있던 조씨 부인이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하는구나. 저 계집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있어? 위기감을 느낀 조씨 부인은 외부의 불량배들을 사주하여 수련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행상을 하며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긴 수련은 그들의 습격을 미리 간파하고 지혜롭게 피했습니다. 소동이 벌어지자 침입자들은 붙잡혔고 모든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조씨 부인의 악행이 밝혀지자 가문회의에서는 그녀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해 겨울, 민 대감이 수련을 불렀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차를 마시며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그동안 아씨의 지혜와 고든 성품을 곁에서 지켜보았소. 부디 정식으로 우리 가문의 일원이 되어 주시겠소. 그것은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청혼이었습니다. 수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 진정한 안식처를 찾은 것입니다. 혼인 후 수련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안주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함께 장사했던 여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터 여인들을 위한 신용계를 만들고 위험한 길을 피하는 법이나 사기꾼을 구별하는 법 등 자신의 경험을 담은 안전수칙을 만들어 나눠주었습니다. 마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수련이 35되던 해, 나라에서는 민 대감의 공과 함께 가문을 훌륭히 이끈 수련의 공을 인정하여 그녀에게 정경부인 봉작을 내렸습니다. 장터에 이름 없는 여인이 마침내 조선 최고 풍기의 부인이 된 것입니다. 정경부인이 된 수련에게는 과거의 억울함을 바로잡을 힘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첫 시어머니는 자결 강요와 살인 음모 혐의로 포도청의 조사를 받고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계모 박씨 부인 또한 과거 수련을 괴롭힌 혐의로 친족회의에서 권한을 박탈당하고 재산이 분리되는 등 사회적으로 몰락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더뎠지만 정확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벌을 받고 선한 자들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련이 쉰을 넘긴 어느 초가을 저녁, 그녀는 대청마루에 앉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 계모의 학대, 시댁의 고난, 행상으로 홀로 살아온 세월, 그리고 마침내 이룬 정경부인의 지위까지. 힘들었던 순간들조차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밑거름이었습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이었구나. 불의에 물러서지 않은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한 집안을, 한 동네를,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을 보며 수련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약속대로 곧게 살았습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온 한 여인의 삶, 그 삶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때는 조선의 어느 해 초여름, 한양의 유서 깊은 대갓집에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집의 어린 아씨, 12살 수련의 어머니가 오랜 병상 생활 끝에 끝내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당에는 촛불이 밤새도록 타올랐고 그 희미한 그을음 속으로 하얀 향 연기가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수련은 까칠한 질감의 백포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혼백이 깃든 위패 앞에 꼿꼿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살결에 닿는 상복의 감촉이 따가웠지만 소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아, 내 말을 부디 잊지 말 거라.
임종 직전 어머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마르고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바람에 흩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모질고 혹독하게 너를 내몰아도 너는 늘 연꽃처럼 곧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누구에게 기대려 하지 말고 오직 내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해. 알겠느냐, 내 딸아. 수련은 어머니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꼭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기가 사라진 그 손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분향의 냄새가 코끝을 맴돌고 밖에서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의 죽음과 바깥의 생명력이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사흘간의 장례가 끝나고 상여가 천천히 선산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상여꾼들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곡소리가 산길에 메아리 쳤습니다. 수련은 상여 뒤를 따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을 그 쓴 약처럼 삼키며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어머니, 저는 반드시 곧게 살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묘역의 마지막 흙이 덮이고 난 뒤 수련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강철처럼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듬해 복숭아꽃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봄, 아버지 이 대감은 재혼을 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된 박씨 부인은 40살 즈음의 과부로 15살 된 아들 경수를 데리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수련아, 이리 오너라. 내게 새어머니가 생겼으니 얘를 갖추어 인사를 드려라. 사랑채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분홍 저고리에 자줏빛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옷감은 최상급 비단이었고 소매가 스치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분 향내가 풍겨왔습니다. 어머님께 인사 올립니다.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수련이 깍듯하게 절을 올리자 박씨 부인은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얌전하고 곱구나.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편하게 지내려무나. 하지만 수련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마치 물건의 값을 매기듯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안채의 모든 곳간 열쇠 꾸러미가 박씨 부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노쇠 열쇠들이 부딪히며 내는 쨍그랑 소리는 이 집의 권력이 완전히 이동했음을 알리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오래된 하인들은 하나둘씩 핑계와 함께 내쳐졌고 그 자리는 박씨 부인의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수련의 일상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련의 방 베갯머리에는 정체 모를 흙과 꿩 깃털이 담긴 작은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칠 뒤에는 식사의 반찬 가짓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국은 소태처럼 짜졌습니다. 밥그릇마저 예전보다 작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옥단아, 어찌하여 반찬이 이리도 줄었느냐? 아씨. 새 마님께서 집안이 어려우니 검소하게 지내라 하셨습니다. 밤에는 누군가 이불 속에 일부러 넣어둔 날카로운 비녀 조각에 찔려 다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수련은 이 모든 일을 작은 일기장에 차근차근 기록해 두었습니다. 수련이 16되던 해의 초겨울, 박씨 부인이 혼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날이었습니다. 수련아, 아주 좋은 혼담이 들어왔단다. 남쪽 고을의 김씨 집안인데 가세가 꽤 괜찮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수련의 오랜 몸종이었던 옥단이가 조심스럽게 귀띔했습니다. 아씨, 그 집 도령이 기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집안 살림도 이미 기울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하지만 수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새어머니의 말만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차라리 이 집을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수련은 생각했습니다. 혼례 당일 수련은 붉은 화롯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 무게가 어깨를 묵직하게 짓눌렀고
족두리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흐릿했습니다. 시댁은 생각보다 훨씬 낡고 초라했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내가 새 며느리냐? 쯧쯧, 빼빼 마른 것이 볼품없구나.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련을 맞았습니다. 수련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깍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남편 김서방은 혼례 다음 날부터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만하고 술이나 한 상 더 내오시오.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빨래, 청소, 바느질, 음식 준비까지. 수련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라는 것이 그 정도 일도 못해서 쓰겠느냐? 게으름 피우지 말고 썩 움직이지 못해. 수련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밤하늘을 보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말입니다. 시집 온 지 1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서방님께서 기방에서 벌어진 칼부림에 휘말려 돌아가셨습니다. 수련은 멍하니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남편다운 남편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장례를 치른 뒤 시어머니가 수련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짙은 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라, 이제 어찌할 생각이냐? 지아비를 따라가는 것이 연려의 도리 아니겠느냐? 며칠 뒤 수련은 문틈으로 시어머니와 낯선 사내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며야 하네. 그래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지? 그 계집을 빨리 처리해야 우리 살림도 나아질 게 아닌가? 수련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련은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은비녀 몇 개와 몰래 숨겨두었던 비상금뿐이었습니다. 삼경이 넘은 깊은 밤, 수련은 조용히 뒷문을 열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어둠 속 등불처럼 마음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초봄, 수련은 광나루의 한 주막에서 옛 유모였던 방 유모와 재회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씨. 어찌 이리도 여의셨습니까?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방 유모는 수련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끌어안았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수련의 뺨을 어루만지며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 내주었습니다. 아씨, 이제부터는 제 힘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장사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 하나씩 배워보세요. 방 유모는 장부를 펼쳐 수련에게 행상의 기초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녀, 댕기, 거울, 연지, 각 물품의 원가와 예상 이윤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문장터에 처음 나선 날 수련은 큰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손님들은 수련의 양반다운 말투와 몸가짐을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이 비녀는 값이 얼마요? 예, 부인. 그 비녀는 10냥입니다. 아이고, 비싸기도 해라. 5냥이면 내가 사겠소. 그렇게는 아니 되옵니다. 쯧쯧, 저 아씨 말하는 것 좀 봐. 장사꾼 같지가 않구먼. 해가 질 무렵 그날의 매출은 은전 2냥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적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날부터 수련은 작은 수첩에 장터의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 성공하는 상인들의 비결, 시간대별 장터의 분위기까지. 2달간의 관찰 끝에 수련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하루를 3부분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고객층을 공략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전에는 성박농가의 아낙네들에게 실용적인 머리끈과 댕기를 팔고 오후에는 기방의 기생들에게 화려한 비녀와 연지를 팔았습니다.
저녁에는 양반과 안채를 찾아가 부인들과 교수들에게 세련된 옥 장신구를 팔았습니다. 이때는 그녀의 본래 말투가 오히려 품격을 높여주어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루 이동 거리가 10리에서 40리까지 늘어났지만 매출은 점차 늘어갔습니다. 수련은 지도를 그려가며 자신만의 영업 경로를 만들고 단골 고객들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에 쓰러질 뻔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동상에 걸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장터 뒷골목에서는 소매치기를 만나기도 했지만 지혜롭게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른 상인이 가짜라며 험담을 할 때에는 꼼꼼히 기록해둔 납품처 장부를 증거로 내밀어 오히려 자신의 신용을 높였습니다. 수련은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장사 노하우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생존의 기술을 익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 수련의 인생을 바꿀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추풍령 고개를 넘던 중 길목을 막아선 왈패들에게 둘러싸인 것입니다. 이 아씨가 혼자 다니는 걸 보니 돈 좀 있어 보이는구만. 가진 것 다 내놓으시지. 수련은 급히 도망쳤지만 어둠 속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낙상으로 어깨를 크게 다친 수련은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봐라.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다. 어서 대감님께 알려라. 마침 고개를 넘던 정동의 민 대감댁 하인들이 수련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수련의 운명을 바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요? 수련은 민 대감댁 행랑채에서 깨어났습니다. 인품이 훌륭하기로 소문난 민 대감은 수련을 극진히 돌봐주었습니다. 다친 사람을 어찌 그냥 보낸단 말이오.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여기서 편히 머무시오. 몸을 회복하는 동안 수련은 조용히 대감댁의 살림살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비효율적인 구매 동선, 허술한 창고 관리 등 낭비되는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이듬해 몸을 회복한 수련은 본격적으로 집안 살림 개선에 나섰습니다. 식재료 창고에 장부를 만들어 재고를 관리하고 하인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버려지는 식재료가 급격히 줄었고 집안의 모든 일이 훨씬 수월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인들은 수련을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씨 덕분에 저희 일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수련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감댁의 안살림을 맡고 있던 조씨 부인이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 하는구나. 저 계집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고 있어? 위기감을 느낀 조씨 부인은 외부의 불량배들을 사주하여 수련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지만 행상을 하며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긴 수련은 그들의 습격을 미리 간파하고 지혜롭게 피했습니다. 소동이 벌어지자 침입자들은 붙잡혔고 모든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조씨 부인의 악행이 밝혀지자 가문회의에서는 그녀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해 겨울, 민 대감이 수련을 불렀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차를 마시며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그동안 아씨의 지혜와 고든 성품을 곁에서 지켜보았소. 부디 정식으로 우리 가문의 일원이 되어 주시겠소. 그것은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청혼이었습니다. 수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기나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 진정한 안식처를 찾은 것입니다. 혼인 후 수련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안주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함께 장사했던 여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장터 여인들을 위한 신용계를 만들고 위험한 길을 피하는 법이나 사기꾼을 구별하는 법 등 자신의 경험을 담은 안전수칙을 만들어 나눠주었습니다. 마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수련이 35되던 해, 나라에서는 민 대감의 공과 함께 가문을 훌륭히 이끈 수련의 공을 인정하여 그녀에게 정경부인 봉작을 내렸습니다. 장터에 이름 없는 여인이 마침내 조선 최고 풍기의 부인이 된 것입니다. 정경부인이 된 수련에게는
과거의 억울함을 바로잡을 힘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첫 시어머니는 자결 강요와 살인 음모 혐의로 포도청의 조사를 받고 엄한 벌을 받았습니다. 계모 박씨 부인 또한 과거 수련을 괴롭힌 혐의로 친족회의에서 권한을 박탈당하고 재산이 분리되는 등 사회적으로 몰락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더뎠지만 정확했습니다. 악한 자들은 벌을 받고 선한 자들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련이 쉰을 넘긴 어느 초가을 저녁, 그녀는 대청마루에 앉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 계모의 학대, 시댁의 고난, 행상으로 홀로 살아온 세월, 그리고 마침내 이룬 정경 부인의 지위까지. 힘들었던 순간들조차 지금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밑거름이었습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이었구나. 불의에 물러서지 않은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한 집안을, 한 동네를,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저녁 하늘을 보며 수련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약속대로 곧게 살았습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살아온 한 여인의 삶, 그 삶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때는 조선의 어느 해 초여름, 한양의 유서 깊은 대갓집에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집의 어린 아씨, 12살 수련의 어머니가 오랜 병상 생활 끝에 끝내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사당에는 촛불이 밤새도록 타올랐고 그 희미한 그을음 속으로 하얀 향 연기가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수련은 까칠한 질감의 백포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혼백이 깃든 위패 앞에 꼿꼿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살결에 닿는 상복의 감촉이 따가웠지만 소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련아, 내 말을 부디 잊지 말 거라. 임종 직전 어머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마르고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바람에 흩어질 듯 희미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모질고 혹독하게 너를 내몰아도 너는 늘 연꽃처럼 곧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누구에게 기대려 하지 말고 오직 내 자신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해. 알겠느냐, 내 딸아. 수련은 어머니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꼭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온기가 사라진 그 손은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분향의 냄새가 코끝을 맴돌고 밖에서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의 죽음과 바깥의 생명력이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사흘간의 장례가 끝나고 상여가 천천히 선산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상여꾼들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곡소리가 산길에 메아리 쳤습니다. 수련은 상여 뒤를 따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을 그 쓴 약처럼 삼키며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어머니, 저는 반드시 곧게 살겠습니다.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결코 굽히지 않겠습니다. 묘역의 마지막 흙이 덮이고 난 뒤 수련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강철처럼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듬해 복숭아꽃이 화사하게 피어나는 봄, 아버지 이 대감은 재혼을 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된 박씨 부인은 40살 즈음의 과부로 15살 된 아들 경수를 데리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수련아, 이리 오너라. 내게 새어머니가 생겼으니 얘를 갖추어 인사를 드려라. 사랑채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창호지를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연분홍 저고리에 자줏빛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옷감은 최상급 비단이었고 소매가 스치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분 향내가 풍겨왔습니다. 어머님께 인사 올립니다.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수련이 깍듯하게 절을 올리자 박씨 부인은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얌전하고 곱구나.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편하게 지내려무나. 하지만 수련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은 마치 물건의 값을 매기듯 자신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안채의 모든 곳간 열쇠 꾸러미가 박씨 부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노쇠 열쇠들이 부딪히며 내는 쨍그랑 소리는 이 집의 권력이 완전히 이동했음을 알리는 신호와 같았습니다. 오래된 하인들은 하나둘씩 핑계와 함께 내쳐졌고 그 자리는 박씨 부인의 측근들로 채워졌습니다. 수련의 일상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련의 방 베갯머리에는 정체 모를 흙과 꿩 깃털이 담긴 작은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며칠 뒤에는 식사의 반찬 가짓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국은 소태처럼 짜졌습니다. 밥그릇마저 예전보다 작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옥단아, 어찌하여 반찬이 이리도 줄었느냐? 아씨. 새 마님께서 집안이 어려우니 검소하게 지내라 하셨습니다. 밤에는 누군가 이불 속에 일부러 넣어둔 날카로운 비녀 조각에 찔려 다칠 뻔하기도 했습니다. 수련은 이 모든 일을 작은 일기장에 차근차근 기록해 두었습니다. 수련이 16되던 해의 초겨울, 박씨 부인이 혼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운 날이었습니다. 수련아, 아주 좋은 혼담이 들어왔단다. 남쪽 고을의 김씨 집안인데 가세가 꽤 괜찮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수련의 오랜 몸종이었던 옥단이가 조심스럽게 귀띔했습니다. 아씨, 그 집 도령이 기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집안 살림도 이미 기울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하지만 수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새어머니의 말만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차라리 이 집을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수련은 생각했습니다. 혼례 당일 수련은 붉은 화롯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 무게가 어깨를 묵직하게 짓눌렀고 족두리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흐릿했습니다. 시댁은 생각보다 훨씬 낡고 초라했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내가 새 며느리냐? 쯧쯧, 빼빼 마른 것이 볼품없구나.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수련을 맞았습니다. 수련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 깍듯이 절을 올렸습니다. 남편 김서방은 혼례 다음 날부터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만하고 술이나 한 상 더 내오시오. 시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갖 집안일을 시켰습니다. 빨래, 청소, 바느질, 음식 준비까지. 수련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라는 것이 그 정도 일도 못해서 쓰겠느냐? 게으름 피우지 말고 썩 움직이지 못해. 수련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밤하늘을 보며 어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말입니다. 시집 온 지 1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서방님께서 기방에서 벌어진 칼부림에 휘말려 돌아가셨습니다. 수련은 멍하니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슬픔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남편다운 남편이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장례를 치른 뒤 시어머니가 수련을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짙은 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라, 이제 어찌할 생각이냐? 지아비를 따라가는 것이 연려의 도리 아니겠느냐? 며칠 뒤 수련은 문틈으로 시어머니와 낯선 사내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며야 하네. 그래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지? 그 계집을 빨리 처리해야 우리 살림도 나아질 게 아닌가? 수련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련은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주신 은비녀 몇 개와 몰래 숨겨두었던 비상금뿐이었습니다. 삼경이 넘은 깊은 밤 수련은 조용히 뒷문을 열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한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이 어둠 속 등불처럼 마음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초봄, 수련은 광나루의 한 주막에서 옛 유모였던 방 유모와 재회했습니다.